바닥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서서히 저점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좀 한 개 있다고. 예. 지금 뭐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조회수가 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저를 사칭하는 문자들이 대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오후에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게 막 갑자기 뭐 한 5시쯤에 발송되다 요즘 7시 아니면 수요일 날 저녁 9시쯤만 대량으로 발송되면서 차영주라는 이름으로 발송이 되고 거기에 이제 3프로TV랑 김 작가님 TV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면서 문자가 대량 발송되고 거기에 있는데 출연한 뭐 네, 차영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생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리딩방이라든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는 이 업계에서 떠난다, 퇴출을 당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뭐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식의 유혹을 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라면 그냥 근데 이게 신고를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또 번호 바꿔가면서 보내고 계속 하기 때문에 잡지 못하기 때문에 좀 무시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세상에 정말 수만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네. 어떤 직업으로 돈을 버는 상관없는데 네. 왜 이렇게 남을 사칭해서 누군가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깝네요. 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네.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 좀 점검 좀 한번 해주신다면. 주식시장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셈법이 조금 3월 말로 들어가면서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3월 초순만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뭐 두 가지 문제점이 저는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 컸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이 바닥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좀 투자자들의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거시적인 시각이고 또 한 가지는 개별 테마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3월 초순만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3월 초순에 대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타깝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주 피해주들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이게 확정이 됐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25bp로 확정이 되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물론 그 뒤에 얘기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또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15일, 20일 지나면서부터 이 테마주들이 쫙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는 것들이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이슈에 의한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오래 끌고 갈 수 없었죠. 우리가 이제 NFT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 작년 가을에 보면 뭐 한 2-3달 끌고 갔었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탄력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 바닥에 대한 논쟁들이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김 작가 TV에 출연해서 바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건 제 뷰였고요. 일부 어떤 분들은 바닥을 확인하자라는 논리도 있었고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단기 매매를 하자라는 논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다 보니까 3월 초순만 해도 단기 매매할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3월 중순 이후부터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비료주, 사료주 제외하고 나서는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들어갔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어떤 좀 후유증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오히려 저는 2월부터 3월까지 왔을 때 제가 2월에 미리 강조했었던 바닥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의 2,600,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850을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쭉 최근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차트가 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 바닥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은 찍었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와 올라가는 것은 별개죠.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서 오히려 개별 종목들 매매하신 것보다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대형주들을 모아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안전성과 수익성을 조금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3월 초에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축소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가 변동성은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의미하는 게 뭐 있을까요?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데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3월 초순 2월 달만 하더라도 일부는 뭐 2,400까지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증권 관련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 하락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맞아. 추가 하락을 얘기하시는 거의 없고 그 대신 이제 어떤 게 올라가느냐, 어떤 테마가 올라가느냐는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작아들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옵션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건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옵션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주식은 위아래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좀 달라요. 네네. 올라가냐 빠지는데 옵션은 항상 경우의 수가 똑같습니다.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근데 이 우리가 이제 그 태풍 전야처럼 막 옵션 가격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옵션 가격이 쫙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태풍 전야인데 그러면 이 태풍 전야가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똑같은 확률로 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옵션 매매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작아지게 되면 옵션 변동성이 작아지면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뇌피셜인데 지금 우리 국내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져요. 네. 똑같이 변동성이 작아지면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래로 튈 만한 요소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아래로 튈 만한 요소가 없다라면 이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옵션처럼 확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서히 저점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 점을 더욱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코스피가 2,600, 코스닥 850, 주가 바닥에 이제 징후들은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7만 전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드디어 7만 전자 깨졌대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저는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니 어쨌든 비싸지 않은 건 확실한 비싸지 것 않은 같아요. 건 맞죠. 과연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더 이상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삼성전자,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주식들이 뭐 이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더 이상은 밀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찍어가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형주들 위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지금 뭐 LG엔솔 같은 경우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올라갈 쪽에 확률을 좀 두고 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그래요.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합니다만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라올 때는 교체 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요 단계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얘네들은 어떤 섹터일까? 어떤 주식이고?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갖고 계시던 뭐 최고로 올라간 한국항공우주를 갖고 계시던 이게 다 올라왔습니다. 수익률은 비슷해졌어요. 뭐 수익 비슷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종목들을 오늘 시간 동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LG노텍 신고가, 한국항공우주 신고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LG노텍 같은 경우 제가 올해 초에 작년 말에 했던 2020 비긴 사이트라는 책에 보면 2022년에 유망주 3선을 출판사에 찍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LG노텍을 찍었어요. 그때 삼선은 뭐였었죠? 그때 삼선이 삼성전기, LG노텍, KB금융. KB금융. 네.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 올 초까지 굉장히 좋았죠. 네. 삼성전기 하나만 좀 아쉬운 모습들이었습니다만 두 개는 다 좋은 모습들 확인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방송에서 1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사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또 신고가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웬 항공우주? 테마주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LG노텍을 말씀드렸을 때도 여러분들 최근까지도 LG노텍이 올라오니까 눈에 띄었지 LG노텍을 눈에 잡고 끌고 오신 분들은 물론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겠습니다만 LG노텍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살 걸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원래 거예요. 주식은 올라와야 관심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가가 싼 게 보여요. 가치를 모르면 이게 싸다 비싸다 판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에도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김 작가님. 계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마트 가보시면 그렇죠. 네네. 계란 많은데 주력으로 드시는 계란이 예를 들어서 지금 7,000원이다. 한 판에 싼가요 비싼가요? 알 수 없죠.
감이 안 오죠. 네. 근데 만약에 전에 가격이랑 비교하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계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머님한테 오늘 이거 끝나고 어머님한테 엄마 이게 계란 한 판에 7,000원이면 싸 비싸. 그럼 어머님 딱 결정 내려줄 거예요. 싸다 비싸다. 그러니까 평상시 계란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7,000원 좀 비싸다. 그게 한때 10,000원까지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어머님 같은 경우 공부를 안 하셨습니다만 계란 가격을 매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의 가치를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 가격이 5,000원이었다가 7,000원이면 40% 오른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흔히 남사들이 야 5,000원, 7,000원 먹고 싶으면 사 이건데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2,000원이 올랐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주부님들은 매일 사고 예를 들어 남자들은 아주 가끔 사니까 기준점 자체가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주식을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에도 썼듯이 내가 몇몇 종목만 집중해서 보면 이게 여러분 재무제표를 알든 모르든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김 작가님처럼 계란을 접한 거예요. 네네. 딱 그냥 오늘 야 계란이 먹고 싶어. 마트 갔는데 12,000원이야. 사. 그러면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그러면 야 참어. 이거 비싸니까 좀 떨어지면 사줄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식을 가치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저 주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너무 비싸. 기다려. 되지만 가치 공부를 안 하시고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은 야 좋다 그러면 야 계란 요즘 뭐 요즘 같은 날씨 풀리는 날은 노상에 앉아서 계란 그 마리에다가 생맥주 한 잔 먹으면 좋아. 아까 계란 12,000원 사. 그럼 고점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트리거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그러면 LG전통은 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요. 자, 그 전에 이제 LG 이노텍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LG 이노텍이 뭘 하고 왜 올랐는지. LG노텍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삼성폰입니다만 저기 애플이죠. 삼성입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인데 여기 이제 카메라 모듈, 네.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시면 주로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스튜디오에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눈이죠. 여러분들 지금 그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벤츠나 볼보나 이런 트럭들 보면 옆에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아, 요즘 나온 차는 요즘 나온 차들은 사이드 미러가 없고 이렇게 꺾어진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 보면 양쪽에 디스플레이가 이런 이 세로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운전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있죠. 사각지대라는 게 존재해서 갑자기 차선할 때 갑자기 나도 못 보고 1년에 한두 번씩 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빵거리면 어디서 나타나냐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업계 추세는 이 사이드 미러를 없애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공기 저항을 또 갖고 오게 되고 풍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양한 어떤 그 자동차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쓰지만 풍절음과 사각지대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트럭은 위에다 놨고요. 지금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 옆에 조그맣게 붙이는 정도. 그렇게 지금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카메라가 들어가죠. 더군다나 우리가 자율주행차 얘기들을 많이 하는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봐야죠. 눈이 있어야죠. 눈은 카메라입니다. 지금 저도 우리가 옛날에 카메라 하나였죠. 저 지금 이거 폴더인데 카메라 3개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3배가 늘었죠. 지금 아이폰 4개 나와요. 그럼 4배가 늘었죠. 더군다나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주력으로 하는 게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애플카 관련해서 LG이노텍을 사시는 것은 적극 반대고요. 그건 이제 따로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LG 같은 경우 전장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자동차 어떤 전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카메라는 무궁무진하게 쓰인다. 네. 크던 작던 무궁무진하게 쓰이고 이런 것들의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근데 때문에. LG 이노텍이 뭐 작년에도 카메라 모듈 계속 만들었을 텐데 예. 이번에 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산업이 개화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LG이노텍, 그러니까 LG도 주가가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사람 너무 그런 것들이 당연시다 보니까 눈에 안 띄다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띄니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LG이노텍이 나빴던 적은 없어요. LG이노텍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LG이노텍 같은 종목을 끌고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다. 물론 LG이노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카메라도 뭐 저가형 카메라, 중국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믿을 수 있는 품질의 것이고 애플의 납품처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LG이노텍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향후에도 좀 괜찮게 보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이 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후퇴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쟁이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도 LG노텍은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사장인데 LG노텍 제품을 현대차 사장인데 LG노텍 제품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가 와가지고 우리 그걸 해달라고 하면 제품 테스트부터 다양한 걸 해가지고 굳이 그걸 쓸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카메라가 몇 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수십 대가 들어가야죠. 쌍방향을 확 돌려야죠.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후방 카메라를 달았죠. 지금 후방 카메라가 내재화되어 있거든요. 후방 카메라 내재되어 있고 이제 사이드 미러도 이제 내재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몇 개씩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카메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 10월에 18만 원 찍고 지금 39만 원 거의 뭐 2배 좀 넘었네요. 네, 앞으로 계속 이거는 성장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은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를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근데 한국항공우주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좀 얘기가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 세 가지를 거의 같이 이제 취급을 하면서 전쟁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공통점들이 LIG 넥스원은 작년 11월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작년 12월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쟁은 2월 달에 열렸죠. 그럼 그 전부터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올랐냐면 지금 이제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만 일단은 세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기 수출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이제 성과를 나타냈던 것들이 K 방산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전 세계 5위 국가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무기 수출이라는 건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안 좋았던 린다 김이라는 얘기 들어요. 아,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린다 김이라는 게 이제 그 참모총장과 불륜 관계여서 네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무기는 그 로비스트가 존재를 해요. 미국엔 되게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게 직업이지만 합법 아닌가요? 합법이죠. 직업이죠. 제가 말씀 직업인데 우리도 미국 의회에 우리 로비스트를 정식으로 고용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한 것들을 미국 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로비스트들이 있지만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로비스트죠. 근데 이제 린다 김 사태를 보면 정말 추악한 로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죠. 과거에 외국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그 장성들한테 뒷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성들이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많은 로비스트들이 존재했는데 그게 린다 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외국으로 무기 수출하려면 뭐 없지 않겠죠. 근데 지금 어찌됐든 그 성과를 이뤄낸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몇 가지 사건이 있죠. 노르웨이의 그 K9 자주포. 네네. 그게 독일 전차랑 붙었어요. 최종까지. 이거 제 얘기는 다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독일 전차랑 붙으면 느낌이 쎄하죠. 독일 전차라. 근데 노르웨이가 이제 그 성능을 요구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정도 성능이 돼야만 하는데 걔네가 요구했던 게 영하 50도인가 영하 55도인가 그래요.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 발사를 딱 눌렀는데 독일 전차는 발사가 안 됐어요. 우리 건 발사가 딱 됐어요. 얘는 놀란 거예요. 한국산 제품이 어떻게 발사되냐. 그랬더니 그 무기 담당자가 우리도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 극한 상황을 열었는데 우리나라 철원이 역사적으로 50도까지 빠진 적이 있다. 영하.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무기를 만들었다. 그 굉장히 철원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정말 춥죠. 춥죠. 그러니까 가장 추웠을 때를 우리도 가정해야죠. 전쟁이 났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해서 노르웨이 이제 수출하고 호주도 수출하고 뭐 여러 가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천궁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수출이고 여기 불을 붙인 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K50 그 초음속 비행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훈련기에서 이제 고등 훈련기에서 이제 그 무장이 되는 것까지 나와서 터키로 우리가 이제 수출했고 미국에도 우리가 훈련기로는 수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비행사들이 이제 전투기 비행을 하려면 초음속을 겪어내야죠. 그걸 가지고 전투기를 갖고 시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음속 훈련기를 만든 거예요. 훈련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훈련기를 했다가 이게 이제 이걸로는 너무 아쉬우니까 여기 무장을 한 거죠. 경무장을 했다가 이제 중무장까지 돼서 우리도 이제 이걸 도입을 합니다.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이제 터키는 이제 무기를 수출했고 미국은 이제 훈련기를 수출을 한 거죠. 훈련기를 수출했는데 지금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무기랑 붙었어요. 러시아 비행기랑.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비행기가 너무 어이없이 떨어지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전범 국가가 됐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럼 전범 국가는 무기 수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러시아 무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우리가 K9이란 자주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탱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서부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면서 러시아 차관을 줬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러시아 차관을 줬다. 그건 이제 러시아 이제 소련에 차관을 줬어요. 소련 차관을 줬다가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러시아가 되면서 그걸 이제 그대로 부채를 물려받았죠. 그러다가 얘네가 돈을 못 하니까 원자재로 주겠다라고 했다가 원자재로 그 돈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곰 사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무기를 받기로 했어요. 러시아산 무기를 받기로 하는데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방 헬기가 들어와서 가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러시아산 소방 헬기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확히 명칭을 하는데 러시아산 그 가장 최신 탱크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그 탱크가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았어요. 미국산 전차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걸 얻어서 분해를 해봐야 되잖아요.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러시아가 다른 나라 수출하는 것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버전으로 수출했어요. 이걸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한 단계 낮은 버전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정확한 이걸 알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원본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도 우리도 환호성을 지른 거죠. 그래서 뭐 몇 대가 미국으로 그건 내피셜인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차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보면 이게 궤도면 궤도 위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거든요. 미국 전차 이렇게 우뚝 솟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굉장히 이렇게 낮아요. 그게 러시아식이에요. 러시아 전차를 우리 전차를 비교하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낮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면 미사일이 뽕 맞으면 여기 사람이 죽죠. 이게 낮으면 타격점이 좋을까요, 낮을까요? 어렵겠죠. 어렵죠. 생존율이 높아지죠. 땅에 더 붙어 있으니까. 그 땅에 더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서 오히려 지금 수출을 하는 거죠. 어찌 됐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 K 방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저는 항공 우주에 대한 것들, LR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야 된다. 라는 거고 항공우주의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항공우주가 뼈아픈 누리호 발사 실패였었죠. 근데 우리가 원래 5월 달에 누리호 2호 그러니까 같이 제작을 했어요. 같이 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실패하더라도 하나 성공하자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제 이게 하반기로 미뤄졌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뤄졌는데 누리호 2호가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우리가 달 궤도 이성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게 성공하면 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 통신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통신위성을 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통신을 어떻게 갖고 있죠? 러시아라든지 인도를 통해서 쏘아 올린 거예요. 위탁 생산, 위탁 발사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흥반도에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성공을 하면 필리핀이 위성을 쏜다. 아니면 뭐 저쪽 중국의 어떤 뭐 민간 방송이 위성을 쏘는데 가격 경쟁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 입찰해가지고 그걸 쏘아 올릴 수가 있죠. 상업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 시대가 열리는 게 트리거가 되는 게 항공우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뭐 어떤 테마주를 따라간다든지 뭐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무기를 가지고 다양한 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말씀하신 LG 이노텍과 항공우주가 어쨌든 지금 뭐 좀 주가가 좀 와 있는 상태잖아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아신다라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얘기들이 들릴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어떤 뭐 전쟁 리스크라는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한번 팔았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김 작가 TV를 보신 분들은 항공우주가 전쟁 관련주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무기 수출이 늘어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인도네시아랑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최종적으로 러시아랑 지금 이제 비행기가 붙어 있는데 우리 쪽으로 확정이 된다라면 또 주가가 또 확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항공우주와 LG네트워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란 가격을 아시는 거예요. 이 계란 가격을 아신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통신주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다면서요. 통신주라면 일단 좀 어떤 게 있고 상승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통신주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통신주라면 SKT, KT, 그다음에 LG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작가님도 휴대폰 있고 저도 휴대폰, 여러분 모두가 다 휴대폰 있죠. 그러면 통신사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작가님도 통신사 이동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아, 많이 이동했죠. 많이 이동했죠. 그리고 저도 몇 번 이동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통신주는 땅 따먹기다라는 개념이에요. 네네. 우리가 작가님도 휴대폰 2대는 안 쓰시잖아요. 네, 한 대. 한 대죠. 그럼 뭐 2대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3대, 4대 늘리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시장은 딱 고정돼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많아봐야 뭐 2대. 2대죠. 2대 쓰시는 분도 있고 1대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딱 시장은 파이가 정해져 있고 땅 따먹기라는 개념은 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면 네. 거의 고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번호 이동. 번호 이동을 해봤자 통신사 이동을 해봤자 통신사 이동. 거의 고정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들이 답답했어요. 올라가면 트리거가 없었죠. 근데 최근에 트리거는 작년부터 생겼어요. 통신사들이 정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자기네가 스스로 규정한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엔 통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통신 부분에 있어서 보다는 다른 먹거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다른 먹거리는 뭐냐? 사물 인터넷. 우리가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이 되려면 컴퓨터가 딱 인식을 해서 이거를 멈춰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칩이 딱 인식을 해서 여기다가 내가 딱 두뇌에다 하면 이게 뭐죠? 연결이죠. 연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선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통신과 연결되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에 나타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휴대폰으로 집안에 있는 가전 제품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네네. 그럼 이걸 볼 수 있으면 집안에 카메라가 달려야 되고 그럼 LG 노트가 달려야 되고 내가 이걸 누르면 한다면 통신주들이 통신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이 트리거가 된 게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했잖아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하면서 SK스퀘어와 SK텔레콤으로 인적 분할했으면 이제 사장이 두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SK텔레콤과 SK스퀘어가 이제 독자 사업부가 됐죠. 네. 그러면 SK텔레콤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 김 작가를 예를 들어서 동업을 했다라고 네. 가져가면 이제 사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 관계인가요? 동업 관계인가요? 경쟁 관계죠. 대표이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최태원한테 잘 보여야 둘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SK텔레콤이 휴대폰에 멈출까요? 다양한 통신을 개발할까요? 다양한 걸 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나온 게 이번 주중에서 나온 얘기가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요.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지금 아직까지도 혼동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왔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 때문에 이해가 쉬웠죠.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컨텐츠가 좋으면 메타버스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게임 엔터주들이 되고 올랐죠. 근데 실상을 딱 보니까 메타버스 개념이 아직도 모르겠고 돈이 돼? 특히 그거에 트리거를 줬던 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가 이번에 메타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시현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또 180조인가 쏟아부었다는 주가도 폭락했죠. 180조를 쏟아부었다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가 이제 언론에 얘기한 게 생각보다 이걸 구현하기가 어렵다. 막대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언젠간 터지겠죠. 언젠간 터지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컨텐츠는 좀 기다리자라는 개념이고 그러면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메타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오큘러스를 쓴다 뭐 한다 하는 것들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데 SKT는 거기를 본 거죠. 이 구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결국 나중에 기술은 평준화된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보자. 이게 트리거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저 이거 얼마 전에 저 3년 쓰다가 휴대폰을 작년에 바꿨는데 5G밖에 요즘 못 바꾸잖아요. 열불납니다. 안 터져가지고. 전에는 안 터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LTE일 때는. 근데 어쩔 때는 이게 5G로 돼 있기 때문에 LTE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환이 안 되면서 이게 로딩이 걸릴 때가 있어요. 특히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많으니까 가면서 대본 작성해야 되고 막 작가님들한테 전송해야 되고 뭐 포털 사이트 기사 검색해봐야 되고 하는데 로딩이 걸리면 우리나라 한 2, 3초 로딩 걸리면 짜증나잖아. 못 기다리죠. 2, 3초 걸리면 확 열받잖아요. 근데 이게 이 통신주들의 발목을 잡아왔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4G에서 5G로 가려면 그러니까 중계기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중계기를 다 바꿔야 되는데 중계기를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중계기를 이제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는 막 지금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통신주 사지 말고 장비주로 사라. 장비주들이 계속 매출. 통신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 비용의 증가? 그렇지만 안 터지니까 매출은 안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여러분 SK텔레콤 최근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매출의 그러니까 이제 비용의 증가는 감가상각 비용이에요. 이 워렌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감가상각 비용인데 감가상각 비용이 줄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이분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비용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설치가 좀 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되고 나면 야 이제 좀 터지네.
터지네 그러면 가입자가 급증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처음엔 이 비용이 부담이 컸죠. 근데 비용 부담이 감가상각 비용은 여러분 고정비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드릴게요. 이런 박스 형태로 일정하게 부과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감가상각을 대학 때 배우셨을 거는 두 가지 방식을 기업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억이란 돈을 썼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내가 10년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이제 비용을 떠는 게 감가상각 개념인데 이렇게 떠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 많이 떨면서 점점 줄여가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만 4년 전에 KIFRS라는 국제회계법이 도입이 되면서 많이 부과했다가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없앴어요. 1억을 딱 하면 무조건 내가 5년 상각하겠다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10년 하겠다면 매년 1,000만 원씩 비용 부과를 해야 돼요. 이건 고정비예요. 고정비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지금 벌써 5G 시대가 도래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입자가 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저는 통신주들은 올해 폭발한다. 폭발. 제가 쓰는 단어가 그게 제가 2020년 3월에 카카오를 폭발의 단어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제 페이스북에 그때 글을 올렸어요. 카카오 산다라고. 카카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무슨 글을 올렸냐면 그 글이 떴더라고요. 이제 그 옛날 글. 뭐 1년 전, 2년 전. 네, 뜨더라고요. 그게 이제 3월 달에 이제 제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 지금 제가 다시 그걸 했는데 그때 제가 3가지 종목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카카오가 뭐냐면 만년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됐는데 주가는 그대로다. 그게 카카오였어요. 10만 원이란 가격이 카카오가 10만 원의 가격이 카카오 계속 물론 이익이 났지만 각종 사업부가 적자였는데 그래서 10만 원이었던 거예요. 네이버는 날라갔지만. 근데 카카오를 제가 딱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업부들이 흑자 전환된대. 근데 주가는 그대로야. 그래서 샀어요. 그때 이게 70만 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2020년 하반기 때 LG화학을 이제 물적 분할 얘기 나오죠. LG화학을 말씀드렸어요. LG화학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셀업체들이 그 부분이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였는데 석유화학으로 돈 벌어서 그걸 메꿔 왔었던 거예요. 근데 리포트가 딱 나왔는데 올해 흑자 전환됩니다라는 거예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될 때 주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그런 종목 땡큐입니다. 근데 지금 통신들이 적자난 건 아니지만 5G가 이제 터지면서 이익이 난다? 전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재무제표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절대 동의 안 하고요. 재무제표를 뭐 회계를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작가님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전환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주가도 그런 겁니다. 그런 주식들 중에 이제 제가 김 작가 TV에 나올 때마다 그런 주식들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통신주다. 그럼 통신 3사 중에서는 저는 SKT, 지금 KT 주가 올라가잖아요. KT 날아가는데 저는 SKT를 제일 가장 봅니다. SK 스퀘어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최태원의 제가 회장이라면 둘 다가 딱 불러놓고 부진한데 불러가지고 야 좀 신경 좀 써. 회장은 욕 안 해요. 회장은 왜 욕을 해요? 밑에 애들한테 욕을 하지. 신경 좀 써 한마디면 나이든 그 사장님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조직이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이 차로 이제 회사로 돌아오면서 회장님 만나 뵙고 돌아오면서 딱 해서 임원들 불러서 까져. 그러면 임원들이 이제 그 부사장들 까져.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SK텔레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냥 예시로 쉬운 예시를 설명해 직장 생활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SK텔레콤이 작년부터 굉장히 변화하시고 있다고 느꼈던 거는 SK텔레콤에서 그 경제 쪽 다루는 유튜버 분들한테 그 기업의 뉴스레터 같은 것들 실적에 이런 것들을 한 달인가 한 분기에 한 번씩 막 보내요. 그렇게 하는 다른 기업을 제가 아직까지 이제 메일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진해 기업이 아니라 지금 김 작가님 어떤 뭐 활동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제 그게 아니라 SK텔레콤의 현재 상황과 실적과 이런 변화 사항들을 레터를 보낸다. 어떻게 보면 재테크 관련 유튜버 분들한테 보내면서 이런 걸 콘텐츠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재테크 유튜버가 이런 게 뜨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를 또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IR 같은 거죠. 아이디어도 주고 뭐 아니면 뭐 사업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네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 이제 기업의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실적을 하긴 하려면 실적이 보통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니까 뭐 1분기 발표는 4월에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1분기가 3월 31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나가지고. 분기 실적은 공식적으로 이제 공시하도록 돼 있죠. 공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공시죠. 공시는 45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네. 그 다음에 사업연도는 90일.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이제 3월 마지막 주인데 지금 저희 이제 지금 뭐 김 작가님하고 얘기하는 주간이 이번 주 주중이 다 열립니다. 네. 주중이 다 열리는 게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주중이 열리는 90일이니까. 90일 내에 대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무용론을 펼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가 너무 늦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숫자를 놓고 확인하려고 보면 늦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숫자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 숫자 이거 찍혔는데 뭘 이걸 봐. 이게 아니라 감가상각이 갖고 올 수 있는 기업 실적의 변화. 그런 것들을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미래 포워드 실적들을 발표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걸 믿냐 안 믿냐는 별개의 문제고 믿냐 안 믿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재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리포트를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다음에 LG화학에 대해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한 거죠. 베팅을 하면서 항상 제가 터틀 트레이딩에 강조를 드렸던 건 베팅을 하는 순간 한쪽에서 손절을 각오하고 있는 거죠. 베팅을 각오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손절 안 해도 되고 이게 쭉 날아가면 이거는 뭐 땡큐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이제 곧 조금씩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렇죠. 좀 좋아 보일 것 같은 섹터나 기업은 좀 보이시나요? 예, 재무제표를 보실 때 만도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만도가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만도라는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지금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한 것 요소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공식적인 것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판매가 좀 부진해서 전반적인 실적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들도 납품할 것이 줄어들었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이제 그 증권가에서 본 얘기를 보면 올해 이제 부터는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해소가 되면서 전방 산업,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대기아차들이 판매가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을 납품할 것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다양한 모멘텀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게 1분기 매출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될 것으로 봤어요. 1조 6천억 정도 매출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늘어날 것이다. 10% 정도 늘어날 것이다. 긍정적이죠. 매출이 한 10% 정도 늘어날 것인데 영업이익은 650억 정도인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8.5%가 줄어듭니다. 1조 6천억 매출에 650억 정도라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 이 회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파는데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좀 소위 이렇게 쓸게 하청업체라는 개념. 대기업 합청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높지가 않습니다. 관계회사건 계열회사건 뭐건 간에 대기업들이 원가 관리, 단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딱 그 정도만 보장을 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리포트는 뭐냐면 527억 이익이 날 것으로 봤는데 650억 정도, 그러니까 약 한 70억 정도 이익이 더 날 것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봤는데 이거는 저는 이 논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한쪽이 매출이 증가하면 이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더 커야 됩니다. 무슨 개념이냐 자 보십시오. 매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있고요. 이익이 있어요. 근데 비용은 거의 고정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것은 매출을 따라서 그만큼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승수효과 때문에 이것은 상승률이 더 커야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매출이 10%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은 20-30%가 늘어나면 이건 올바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시로 김 작가 TV에서도 만약에 뭐 매출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조회수 수익을 이게 늘어나는데 비용은 안 늘어나요. 비용은
늘어나는 게 있어도 크게 그거에 요 따라- 높이만큼 높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만약에 100만 뷰가 나오는 거랑 조회수가 10,000뷰 나오는 거랑 비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00만 뷰 나오면 수익이 뭐 여러분들 유튜브 뭐 상상하시는 수익이 들어올 거고 그렇지만 비용은 똑같은데 그런 거 개념이죠. 근데 얘네는 지금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감소한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네. 심각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리포트, 이 기사에 따라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공부하시라는 게 그 재무제표에 따라서 매출이 뭐 1조 6천억 영업이익이 뭐 하니까 이거를 뭐 PER이 몇 배, 뭐 ROE가 몇 배 이런 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을 딱 보고 봤을 때 이 리포트를 봤을 때 내가 따라 사야 안 따라 되느냐의 개념이 딱 잡히게 되는 거죠. ROE가 얼마, PER 얼마? 지금 상황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좋으면 ROE, PER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거 안 따져봐요. 이거 뭔 소리지? 이걸 왜 사?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냉정을 찾을 수가 있죠. 이게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 종목 안 살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제 관점도 좀 필요하시다. 그게 재무제표를 공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들이 못 볼 때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